마음쉼표 이야기관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들 장례 이후 세상과 단절했다가 동창 결혼식에서 신부를 보고 소리를 지른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들을 잃은 날을 아직도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날씨가 어땠는지, 병원 복도 바닥이 어떤 색이었는지, 시계 초침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까지 또렷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사람 얼굴은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기억에 남아있는 건 오직 아들의 얼굴 하나뿐이었습니다. 의사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제가 너무 침착해서 오히려 무섭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제 삶의 전원을 갑자기 꺼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시간이 약이에요. 아직 젊잖아요. 저는 그 말들에 전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말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들 방문을 여는 일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방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연필, 반쯤 펼쳐진 공책, 벽에 붙어있던 낡은 포스터까지. 저는 그 방에 들어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삶은 그 방을 중심으로 멈췄습니다. 아들 방에서 나오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잠시 앉아있다 나오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거기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불에서는 아직 아들 냄새가 나는 것 같았고 벽에 기대면 아이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망상이라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회사에는 그만두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사람을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말을 걸기만 해도 숨이 막혔습니다.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면 이유 없이 화가 났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굴러가는데 제 삶만 멈춰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은 처음 몇 년간은 꾸준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밥은 먹는지, 병원은 다니는지, 밖에는 나가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항상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지만 설명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제 전화기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버티는 것이 목표였고 밤이 되면 또 하루를 넘겼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라는 단어도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상태로 하루를 넘기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미쳐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이라는 게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웃는 법도 화내는 법도 서툴러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 시간은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세상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제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같은 방, 같은 자리에서 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아들의 얼굴조차 흐릿해질까봐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더 자주 들여다봤고 꿈속에서라도 아이를 보기 위해 일부러 잠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냐고 했지만 그게 제가 아버지라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TV도 켜지지 않은 조용한 집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래된 유선전화였습니다. 그 전화가 울린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익숙하면서도 오래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창시절 제 이름을 부르던 동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몇 마디 나눈 뒤에야 기억이 났습니다. 그는 너무도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꼭 와줬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했습니다. 결혼식 같은 곳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웃고 축하하는 자리에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형, 그냥 얼굴만 비추고 가요. 오래간만에 봅시다. 그렇게 몇 번을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까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과 가야만 할 것 같다는 알 수 없는 예감이 계속 충돌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편함에 결혼식 초대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버리지도 뜯지도 못한 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초대장이 제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할 방아쇠가 될 줄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초대장을 버렸다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25년 동안 멈춰있던 제 인생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미 통화는 끝났는데도 귀에서는 여전히 그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밝은 톤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치 제 삶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른 채 예전처럼 웃으며 말을 거는 느낌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던 시간인데 그는 그 세월을 가볍게 뛰어넘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결혼을 한다며 축하받고 싶다며 꼭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미안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소리 없는 공간, 늘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전화 한 통이 집안 공기를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아들 방 문을 열었습니다.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아들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손때가 묻어 액자가 조금 달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저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평소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저런 전화를 받았을까?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만 살아왔지 다른 누군가의 동창이나 친구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그 모든 관계를 끊어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들을 잊지 않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그 목소리는 제가 잊고 있던 과거를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교실, 운동장, 점심시간, 시험지 냄새. 그 모든 기억이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세게 흔들며 그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고 꿈속에서는 아들이 아닌 낯선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기억에서 지워버린 사람들, 오래전 이름조차 잊고 살던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전화를 걸어온 동창의 얼굴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편함을 열다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청첩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답을 한 적도 없는데 그는 이미 제가 올 거라 확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청첩장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굳은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걸 여는 순간 제가 지켜온 어떤 선을 넘게 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봉투를 닫은 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청첩장은 제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켤 때도 아들 방에서 나올 때도 항상 그 봉투가 보였습니다. 일부러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두었습니다. 제가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또다시 아들 방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가도 될까? 대답이 돌아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을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은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뒤 전화를 한 번 더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형, 부담 주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얼굴은 한번 보고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고 그는 그걸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처음으로 청첩장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들이 유난히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저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번만 가보자. 그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기는커녕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를 약속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결코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예감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이상한 일들이 겹쳤습니다. 갑자기 오래된 꿈을 꾸기 시작했고 꿈속에서 저는 항상 어떤 얼굴을 찾고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았지만 그 얼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잠에서 깨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사진 앞에 앉아 오래도록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사진 속 아이의 눈이 유난히 또렷해 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이미 모든 것은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스스로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미 그 길로 끌려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혼식에 가기로 한 결정은 제 의지라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흐름 같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다시 무너뜨릴 시작이 될 줄은, 그 선택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건물 입구에서부터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밝은 음악, 빠른 발걸음, 서로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제가 살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문 앞에 서서 들어가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곳은 너무 밝았습니다. 제 삶은 오랫동안 어둠에 가까웠는데 결혼식장은 과할 정도로 환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유난히 낡아 보였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얼굴이라는 걸. 접수대 앞에 서자 이름을 묻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을 말하는 순간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은 명단을 확인하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식권을 건넸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셔야 했습니다. 마치 제 존재가 들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식장 안으로 들어가자 음악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벽 쪽 자리를 골라 조용히 앉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누구와도 인사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는 얼굴이 보일까 봐서가 아니라 이 장소 자체가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축하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식만 보고 조용히 나오자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예식이 끝나면 바로 나가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괜히 오겠다고 한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예식 시작을 알리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식장 조명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이유 없이 빨라졌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결혼식 멘트들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하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평범한 문장들이 제겐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신랑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저는 손뼉을 치지 못했습니다. 박수 소리 사이에서 제 숨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랑의 얼굴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제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식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음악이 달라졌고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었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신부 입장은 수없이 봐온 장면이었을 텐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기 시작했고 목이 말랐습니다. 음악이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쪽으로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방향을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신부가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들지 않으려 했지만 저절로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제 턱을 잡아당긴 것처럼 시선이 강제로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봤습니다. 단 1초였습니다. 정말로 단 1초면 충분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음악 소리는 사라졌고 사람들의 모습도 흐릿해졌습니다. 오직 그 얼굴만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 단정한 화장, 새하얀 드레스. 하지만 제 눈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 얼굴은 제가 25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꿈에서 수없이 마주쳤던 얼굴, 악몽처럼 되살아나던 그 장면 속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셨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폐가 수축된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에 올려둔 손이 제 뜻과 상관없이 흔들렸습니다. 아니다, 착각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비슷할 수 있다고, 내가 예민해진 거라고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시선을 떼는 순간 제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더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모순된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박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 사이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 누구도 제 이상함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이미 결혼식장이 아니라 과거 어딘가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그 뒤를 잇는 생각은 차마 끝내지 못했습니다. 인정하는 순간 제 삶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부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하객들을 바라보는 순간 제 시선과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눈빛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걸. 그 얼굴을 보는 데는 정말로 단 1초면 충분했습니다. 그 눈빛이 제 시선과 부딪힌 순간 저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앉아 있으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숨을 들이마셔도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귀에서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점점 제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끝까지 감각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의사의 입술이 움직이던 순간, 그리고 그 장면 속에 항상 등장하던 얼굴 하나. 저는 그 얼굴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매일 밤 꿈에서 저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얼굴이 지금 제 눈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축복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며 아름답다고 했지만 제 눈에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도 선명하게 과거의 한 장면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니다.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닮을 수는 없다. 하지만 부정하려 할수록 기억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눈매, 입꼬리, 고개를 약간 기울이는 습관까지. 제가 평생 잊지 않으려 애썼던 그 디테일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박수 소리는 멀어졌고 음악은 끊긴 것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장은 여전히 환했지만 제 시야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터널 속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가 있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가 의자를 밀치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주변 몇 사람이 저를 힐끗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누군가 잠깐 일어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그 누구도 제가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을 내디디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휘청거렸습니다.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앞으로 쏠렸고 가까스로 의자를 잡고 버텼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제 시선은 신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제 기억 속 장면과 정확히 겹쳐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성을 붙잡고 있던 마지막 실이 끊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계획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참아왔던 25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뿐이었습니다.
그만해.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마이크를 잡지 않았는데도 식장 안에 분명히 울렸습니다. 음악이 멈췄고 박수 소리가 끊겼습니다. 사회자는 말을 잇지 못했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더 이상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얼굴로 그렇게 웃지 마.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뭐야? 라는 속삭임이 들렸고 앞줄에 앉아있던 하객 몇 명이 몸을 돌려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신랑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굳은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신부의 얼굴에서 웃음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미묘한 변화 하나만으로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착각한 게 아니라는 걸. 그녀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황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제가 너무도 익숙한 감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숨기려 애쓰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제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분명했습니다. 당신 나를 기억하지? 그 말이 끝나자 식장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 울음도 기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황급히 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 몇 명이 저에게 다가오려다 멈췄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신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건 멀리서도 분명히 보였습니다. 부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풀리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다리는 더 이상 버텨주지 않았습니다. 힘이 풀린 다리가 그대로 꺾였고 저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시선만큼은 여전히 신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결혼식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축하의 공간은 사라졌고 대신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던진 그 한마디가 단순한 소동이 아니라 2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숨을 내쉬었고 그 다음에는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들이 겹쳐지며 식장 안의 공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축하로 가득하던 공간은 순식간에 불편함과 경계로 채워졌습니다. 저 사람 뭐야? 누구예요? 술 마신 거 아니야? 그 말들은 칼날처럼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를 향한 시선은 호기심이 아니라 판단이었습니다. 누구도 제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이해할 이유도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결혼식장을 망친 괴짜에 불과했습니다. 직원 2명이 제 양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중한 말투였지만 선택지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밖에서 이야기 나누시죠.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신랑 쪽 가족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을 왜 안 막아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명백한 문제였고 제거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식장 밖으로 나오는 동안에도 제 등 뒤에서는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친 사람 아니야? 결혼식에 저런 사람이 왜 와? 그 말들이 제 등을 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25년 동안 더 심한 말들과 시선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식장 안의 답답함과 달리 바깥은 차가웠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손끝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동창이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 도대체 왜 그래요? 오늘 무슨 일이에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설명해도 믿지 않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 다 놀랐어요. 술 드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러셨어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얼굴을 알고 있어. 그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25년을 건너뛴 이야기를 몇 초 만에 이해할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완전히 결혼식장에서 분리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밝았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벌어진 일이 현실인지조차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 조여오는 가슴,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의 확신을. 집에 도착하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아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숨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25년 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생각 하나가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정말 사고였을까? 아들의 죽음에 대해 저는 그동안 단 한 가지 설명만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사고였다고, 운이 나빴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그 설명이 있어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얼굴을 보고 난 뒤에는 달랐습니다. 머릿속에서 묻어두었던 장면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일의 이상한 정적, 지나치게 빨리 정리된 기록, 질문을 피하던 어른들의 시선. 그때는 너무 아파서, 너무 바빠서, 너무 무서워서 묻지 않았던 것들입니다. 아들의 장례식 날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서 유난히 말이 없던 여자.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제 시선을 피하듯 급히 자리를 뜨던 모습. 당시에는 슬픔에 잠긴 사람들 중 하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을 저는 분명히 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표정은 달라졌지만 그 눈빛은 같았습니다. 숨기려는 사람의 눈빛,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의 눈빛. 저는 그 눈빛을 25년 동안 꿈속에서 수도 없이 마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사고 기록이 들어있던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꺼내려다 다시 넣었던 것들입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글자는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너무도 깔끔하게 정리된 사고. 서류를 넘기다 보니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목격자는 없었는지, 왜 기록에는 공백이 있는지, 왜 그렇게 빨리 결론이 내려졌는지. 그동안은 보지 않으려 했던 질문들이 그날 밤에는 도망치지 않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이 될 때까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들 사진과 서류를 번갈아 보며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이 점점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정말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실수 혹은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였을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가능성을 입에 올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방 안에서 아주 조용히. 사고가 아닐지도 몰라. 그 순간 2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아주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쫓겨나듯 나온 뒤 정신없이 거리를 헤매다가 어느 낡은 찜질방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면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수록 더 또렷해지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신부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처음 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닮았다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 어딘가에 분명히 박혀 있었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던 얼굴이었습니다. 새벽녘 결국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상자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기록, 사고 당시 경찰 메모, 보험 서류, 그리고 제 손글씨로 적힌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덮지 않기로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습니다. 비 오는 날 시야 불량, 운전자의 과실 없음. 그렇게 정리된 서류는 너무 깔끔했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저는 기록 하나하나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 병원 도착 시간, 응급 수술 여부. 그중 유독 눈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 기억 속에 스쳐 지나갔던 이름이었습니다. 사고 당일 병원 복도에서 울부짖던 저에게 지금은 기다리셔야 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떠올려 보니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 눈빛, 그리고 제 아들을 바라보던 시선이 이상하리만치 차가웠다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병원 기록에 적힌 의사의 이름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 이름 옆에 나온 사진 속 얼굴이 결혼식장에서 본 신부의 얼굴과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단숨에 접혀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름을 바꿨고 나이를 속였고 인생을 바꿔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잊으려 애썼던 그 얼굴은 그날 결혼식장에서 웃으며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들의 사고 전날 집에 전화가 왔던 일, 아들이 엄마 병원에서 이상한 사람이 있어라고 했던 말, 그리고 사고 직전 평소와 다르게 늦어졌던 귀가 시간, 그 모든 조각들이 신부의 얼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처음으로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25년 전 제 아들이 실려갔던 그 병원이었습니다. 건물은 리모델링 되어 있었지만 공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무겁고 숨막히는 공기였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기록 조회를 요청하자 직원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해당 기록은 오래돼서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그 말에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부만 남아 있다는 말이 일부는 사라졌다는 뜻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하루 종일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보호자들. 그리고 그 속에서 문득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제 아들의 사고를 봤다고 했던 유일한 목격자. 하지만 갑자기 연락이 끊겼고 경찰 기록에서도 이름이 사라졌던 그 사람. 그때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죽음 이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완벽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 결혼식장에서 웃고 있던 신부, 아니 25년 전 이미 제 앞에 있었던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처음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25년 동안 묻어두었던 진실이 이제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소리를 지른 이후 사람들은 저를 미친 사람처럼 봤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완전히 깨어나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의심이, 분노가,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눈을 떴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노트 한 권을 샀습니다. 새 노트였습니다. 그동안은 아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적지 못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맨 위에 신부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결혼식 청첩장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나이를 적었습니다. 순간 계산이 맞지 않는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너무 젊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분명 40대 중후반처럼 보였는데 청첩장에 적힌 나이는 그보다 한참 아래였습니다. 처음엔 동안인가라고 스스로를 속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런 단계는 지났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격증 조회, 의료인 등록 기록, 학회 발표 자료, 병원 근무 이력. 검색 결과는 놀라울 만큼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이상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흔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기록에는 마치 중간이 통째로 잘려나간 것처럼 몇 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공백의 시작이었습니다. 연도 옆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시다 말고 멈춰 섰습니다. 그 해는 제 아들이 죽던 해였습니다. 손에서 마우스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너무 잔인할 정도로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성은 같지만 이름이 달랐습니다. 중간 이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름 변경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개명 신청서였습니다. 개명 사유란에는 개인적 사정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청 날짜를 보는 순간 저는 노트를 움켜쥐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아들의 장례가 끝난 지 2달 뒤였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진짜로 무너지기 시작한 건 저는 병원 동기 명단을 찾았습니다. 그 여자가 근무했다는 병원, 그 시기 함께 일했던 사람들. 몇 명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 있었나요? 오래돼서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3번째 전화에서 상대방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 사람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 질문 하나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파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익명의 메일이었습니다. 제 이름도 상대 이름도 없었습니다. 파일명은 단순했습니다. 사진. 열어보는 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였습니다. 아들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 여자는 고개를 숙여 아들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사고 전날 아들이 혼자 병원에 갔다는 사실조차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사진 하단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사고 전날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이 왜 이상한 전화를 했는지, 왜 그날 늦었는지, 왜 사고 기록이 그렇게 빨리 정리됐는지, 그리고 왜 그 여자의 인생에서 그 해가 통째로 사라졌는지. 저는 노트 마지막 장에 아들의 이름을 크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간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몰랐습니다. 이 진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함께 끌어내릴지. 사진을 받은 다음 날 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병원 복도 사진이 떠올랐고 눈을 뜨면 아들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25년 동안 일부러 닫아두었던 기억의 문이 이제는 스스로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습니다. 아들의 사고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던 상자였습니다. 그동안은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아 이사할 때마다 그대로 옮겨 다니기만 했던 상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봤습니다. 사망진단서, 경찰 사고 보고서, 보험사 기록. 25년 전에는 그저 믿고 넘겼던 문장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다르게 읽혔습니다. 단순 사고, 현장에 타인 개입 흔적 없음, 즉시 사망으로 판단. 너무 빠르게 정리된 문서들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니 그 속도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병원 기록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미 오래된 사건이라 대부분 폐기되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당시 분쟁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들은 별도로 보관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분쟁 가능성. 그 말은 곧 사고가 아니라 사건일 수도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병원 지하 보관실에서 누렇게 변색된 기록 하나를 받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적힌 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처음 보는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도착 기록, 의식 상태 혼미, 사망 시각 기록 불명확,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문장 하나. 보호자 요청으로 추가 검사 미실시. 보호자. 그날 저는 병원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혼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호자는 누구였을까? 답은 이미 제 손에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 결혼식의 신부. 25년 전 병원 복도에 서 있던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당시 직책을 확인했습니다. 정식 의사는 아니었지만 의사 바로 아래에서 환자 접근이 가능했던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병원 내부에서 작은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을 찾았습니다. 약물 관리 실수, 보고 누락, 그리고 내부 감사. 감사 결과는 개인 과실이나 범죄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 하단에는 작은 메모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외부 노출 금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무 허탈해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미쳐 살았던 이유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두려움, 그리고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 그 모든 것을 덮기 위해 제 아들의 죽음은 사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담당 경찰을 찾아갔습니다. 이미 퇴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만나주지 않으려 했지만 아들의 이름을 말하자 한숨을 쉬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위에서 내려온 말이 있었습니다. 크게 만들지 말라고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병원도 사람도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도요.
그 미래라는 단어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 미래는 결혼식장에서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아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누군가의 비밀을 지키는 대가로 사라졌다는 사실을요. 분노는 늦게 왔습니다. 그보다 먼저 온 것은 끝없는 허탈함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사람들은 저를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잃고 정신을 놓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친 건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결혼식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병원 기록을 모두 확인한 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사진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도망치고 있었던 것은 슬픔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아들이 억울하게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저는 스스로 미친 사람처럼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왜 소리를 질렀는지, 그 신부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25년이 지나서야 제가 입을 열게 되었는지를 모두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부숴버릴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날 결혼식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창, 지인, 하객으로 왔던 사람들. 처음엔 다들 전화를 피했습니다. 저를 결혼식 망친 사람으로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자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제가 소리친 이유가 술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몇몇은 전화를 끊었고 몇몇은 침묵했고 그리고 단 한 사람만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결혼식 사회를 봤던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이상하긴 했어요. 신부 쪽 가족들이 너무 빨리 당신을 끌어냈거든요. 마치 준비된 것처럼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그날의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결혼식장 CCTV, 하객들이 찍은 영상, SNS에 올라왔다가 지워진 사진들. 영상 속에 저는 분명 흥분해 있었지만 미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자마자 신부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놀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당황한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그 얼굴은 들켰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자에게 연락했고 시민단체에도 자료를 넘겼습니다. 아들의 사고 기록, 병원 문서, 사진과 개명 기록까지. 며칠 뒤 제 휴대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차단된 번호, 밤중의 전화. 그리고 그 전화들 중 하나는 그 여자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의 신부. 전화를 받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 숨소리는 제가 25년 동안 들어온 악몽 속 숨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왜 지금이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지금이냐고요? 그 질문 자체가 이 모든 걸 인정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쳐 있었으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사고였어요. 정말 사고였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사고였다면 왜 기록을 지웠을까? 사고였다면 왜 이름을 바꿨을까? 사고였다면 왜 25년 동안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을까?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날 추가 검사를 막은 사람이 누구였죠? 그 질문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은 후회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무너질까봐 무서워하는 울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진실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잔인하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멈출 수 없다는 것도요. 모든 것을 말한 뒤 세상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거라 예상했고 사람들이 돌을 던질 거라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찾아온 것은 끝난 뒤의 정적이었습니다. 기사 하나가 나갔고 그 뒤로 몇 개의 기사들이 이어졌습니다. 병원 이름이 등장했고 오래된 사건 재조사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결혼식 이후로 그 어떤 사진도 그 어떤 소식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유감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이 25년을 건너 제 귀에 닿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오래 분노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속은 좀 시원하세요? 복수한 기분은 어때요? 그 질문들 앞에서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한 것은 그저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숨기지 않고 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렸다면 그건 제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진실을 덮기 위해 제 인생이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 저는 처음으로 아들의 묘를 제대로 찾았습니다. 25년 동안 수없이 왔던 곳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똑바로 서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빠 왔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죄인이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 모른 척하고 산 아버지, 미쳐버린 아버지.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아들 앞에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었다. 아빠가 도망치지 않았다고. 바람이 불었고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대답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벌주기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영웅담도 복수극도 아닙니다. 그저 한 아버지가 자신의 시간을 되찾아오는 이야기입니다. 25년 동안 저는 세상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웃는 법도 내일을 생각하는 방법도 모두 잊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쳐 있었던 이유는 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이제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밤에 잠을 설치고 가끔은 이유 없이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지는 않습니다. 버스를 타고 사람들 사이를 걷고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살았더라면 이 평범한 하루를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고요.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읽어준 분들께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시간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진실은 반드시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저는 25년 만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아, 이제야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도망치지 않았다고.